프랑스어를 어떻게 하면 잘해요? 간단해요. 잘, 열심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칼 맞아요. 야! 일단 외국어를 공부할 때 시간이 물론 걸리죠. 우리 영어 공부한 거 따져봐. 얼마나 오래 했어. 근데 프랑스어를 일단 제2외국어에 해당되는 프랑스어를 공부할 때 일단 기초 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기초 단계를 이루는 데까지, 즉 델프 시험을 준비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사실은 어떤 책이든 상관없어. 한 놈만 패는 거야. 어떤 책이든 상관없으니까 하나를 잡아서 깡그리 외우는 거야.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쉬운 문법을 하나 잡아서 그냥 그거를 통으로 다 외워. 외국어 공부는 암기가 최고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다른 요령보다 암기를 일단 해야 돼. 왜? 내 머릿속에 있어야 그게 내 거지. 네이버 찾아보고 무슨 뭐 사이트 찾아보고 내 거 아니에요 그거. 갑자기 얘기 나왔는데 길에서 만났는데 그거 찾고 앉아있을 거야? 그러니까 외우는 게 최고야. 그러려면 기본 서적을 문법책, 회화책 2개를 정해서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깡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게 델프라는 시험이에요. 원래 그 기준법에 보면 앵을 시험 볼 수 있는 자격과 둘을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어 내 영역을 골고루 공부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볼 수 있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프랑스어를 많이 외우고 그러면 내가 평가를 해야 돼. 스스로를. 시원스쿨에서 나오는 내 교재를 보고 문제를 풀어봐. 그러고 보면 내가 어느 영역에서 약하구나라는 게 금방 올 거야.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격증 시험 공부는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공략이야. 시험이니까 유형이 있다고. 유형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빨라요. 전반적인 지식보다는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유형들만을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내 교재와 시원스쿨 인강을 보면 가장 좋아요. 그 다음 배 2 정도 이상 달프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더 그냥 시험 말고 내 실력을 넓히고 싶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때서야 흔히 얘기하는 요새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듣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떼베색 몽들부터 시작해서 뭐 인터넷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단점은 뭐예요? 듣기 같은 경우에 트랜스크립션, 텍스트가 없어. 거의. 이게 어려운 거야. 하지만 어느 정도 단계를 넘어서려면 그런 거를 그냥 들어서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이 뭔지를 잡아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 이 단어가 뜻이 뭐냐 이거보다는 훨씬 전반적으로 듣는 능력을 키워야 돼. 그러려면 오히려 텍스트 없이 그냥 쭉 듣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기사 같은 경우에도 특정 기사 같은 경우 우리가 프랑스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어떤 그 신문 있잖아요. 세상이라는 그런 신문 같은 거. 이거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왜? 너무 딱딱해요. 그리고 어려워. 주제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정치, 경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쓰는 인터넷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에 따라서 달라. 그리고 얼마만이면 배두까지 딸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던지는 경우인데 이건 정말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편. 싸대뻥이에요. 여러분 질의응답, 우리 강인강 질의응답 보세요. 그 강의 후기에 보면 정말 나도 깜짝 놀랄 사람들이 많아요. 프랑스어 처음 시작해서 또는 배양을 붙고 불과 한두 달 만에 배두를 딴 사람들. 이렇게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든. 근데 그걸 해내는 걸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목적의식이야. 목적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점점점 벌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초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외우는 게 중요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는 나중이야. 일단 외우고 나서 이게 그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한 5개월만 하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요. 뭐예요? 자면서 잠꼬대를 프랑스어로 하게 돼요. 나도 실제로 프랑스에 내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자는데
옆에서 이름이 중얼중얼 되는데 깨갖고 보니까 프랑스어로 중얼대고 있더라고. 여러분들은 절대 후회하잖아요. 딱 보는 순간 각자의 노력과 업무의 소름이 문제가 왜 이렇게 똑같아? 야! 듣기랑 독해는 이제 좀 알겠는데 장문이랑 구술은 도저히 감이 안 와요. 장문에서 그 글자 수 쓰잖아요. 그거 채점 같은 데를 직접 다 세나요? 이 시험마다 보면 가끔 이렇게 세는 사람도 있어. 뭐 하나 가서 이렇게 보면 단어 수를 내가 세갖고 그 밑에 쓰더라고. 물론 단어 쓰는 칸이 있긴 한데 그 시간에 그냥 좀 더 장문 내용에 집중을 해요. 왜? 어차피 채점하면서 우리가 단어를 다시 다 세. 그러니까 내가 90단어라고 썼다고 해서 감독 채점관이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야. 딱 보니까 이거 단어 수가 좀 모자란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이 들면 우리가 다시 다 세. 그러니까 단어 수에 세는 거는 내가 이제 강의 때, 인강 때 얘기를 했지만 그 살띠가 있는 거, 그게 단어가 하나로 구분된단 말이지. 짝대기, 트레디닝이랑 연결된 건 한 단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어를 세니까 단어를 세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학생들이 부담을 갖는 게 지금 질문한 것처럼 뭐야? 단어 수야. 영역별로 단어 수가 다르지. 뭐 60, A는 60에서 80단어. 옛날엔 그랬단 말이지. 근데 요즘은 문제에 보면 60에서 80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미니멈 이렇게 써 있다고. 미니멈 60단어. 60단어만 이상만 쓰면 돼. 왜 그럴까? 가만 생각해 보라고. 60단어에서 80단어라고 제한이 됐을 때는 초창기에 80단어를 넘잖아? 그럼 감점을 했어. 그러니까 더 어려웠지.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을 그 단어 안에서만 써야 되니까 집중을 해야 돼. 집중력을 발휘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요즘 게 너무 어려워, 사실. 그런데 이 기초 단계 같은 경우에 인사말하고 작별 인사만 제대로만 쓰면 보통 45단어가 돼. 그러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써야 되는데 본문의 내용을 쓰기도 전에 45단어가 되면 60단어 금방 채운단 말이야. 요즘 추세를 보면 앵 같은 경우에 60에서 80단어야. 근데 평균 100단어 정도 써 요새 학생들이. 두 같은 경우에도 120단어인데 한 150단어 정도 쓰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정해진 옛날에 정해졌던 최대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어 지금. 따라서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감점을 하지 않을 뿐더러 채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는 게 많으니까 쓸 게 많으니까 단어가 늘어났겠지 라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작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지시사항이야. 구술도 마찬가지지만 지시사항에서 언급한 사항은 작문에서 다 언급해야 돼. 그러니까 지시사항에서 딱 보고서 언급해야 될 내용이 몇 가지, 3가지 정도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프랑스에 여행했다? 그러면 기행문을 쓰는데 어디를 방문했는지, 그리고 뭐 무엇을 먹었는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을 거야. 그거에 대해서 다 언급해야 돼. 그러면 작문을 하다 보면 정신이 없으니까 앞에 지시사항에 있는 거를 잊어버리고 쓸 때도 있다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시사항에 번호를 매겨놓고 해당되는 번호를 매겨서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다 쓴 다음에 지시사항과 확인을 해야 돼. 혹시 빼먹은 게 없는지. 그리고 답안지는 여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쓰다가 너무 지저분해 찍찍 긋고 답안지 하나 더 주세요. 이게 거의 불가능해. 그러니까 지우는 거를 꼭 갖고 가야 되고, 처음에 연습할 수 있는 종이를 한 장 주긴 해. 이건 사람마다 방법이 다른데 리스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연습장에다 써놓고 옮기는 사람들 경우에 간혹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짤 없어. 무조건 걷어야 돼. 왜? 내가 만약에 1분 정도 여유를 주잖아. 그럼 당장 다른 학생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왜 시간을 더 주냐고. 이건 경쟁이거든. 따라서 적어놓고 옮기는 거에 대해서 좀 위험성이 있다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연필을 써놓고 그 위에 볼펜을 쓰고 지우는 편이야. 그걸 학생들한테도 권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해. 철자 틀리면은 무조건 감점이에요. 배두 정도 되면 철자를 틀린다는 건 거의 상상할 수가 없어. 사실은. 그래서 채점을 할 때 철자에 대해서는 채점관들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 거의 다 맞았다고 보니까. 그런데 낮은 단계가 문제야. 아두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는 거지. 철자 틀린 경우가 많아. 그리고 일치를 못 시키는 경우가 많아. 문법적으로. 자, 이런 경우에 일일이 다 감점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격려를 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eng, a도는 넘어가 줘, 사실. 그리고 철자가 틀려도 그 철자가 다른 단어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가 아니면 철자가 틀려 맞게. 자, 예를 들어서 beau란 철자가 있어. 내가 그걸 써야 되는데 vo를 썼어. 그럼 소란 뜻이란 말이야. 근데 의미가 달라졌어. 나는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썼어야 되는데 그럼 틀려요. 그런데 beau가 아니라 beau가 아니라 beau라고 썼어. 근데 발음은 보야. 특히 듣기 영역 낮은 단계에서는 이럴 경우에 주관식의 철자가 틀려도 발음상으로 맞게 되면 정답으로 인정을 해요.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오케이? 구슬만 하면 너무 딸려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이거 시험을 보는 학생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자기 본 실력 이외에 운도 많이 따라. 즉 나를 맞는 감독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는 실력을 다 발휘하는 경우도 있고, 얼어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10분의 1도 발휘 못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구술 끝나고 나면 우는 학생들이 있어, 사실은. 그래서 아두는 오히려 이 구술은 감독관들이 말을 좀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경우예요. 나 그런 경우도 봤어. 아행인데 너 운동 좋아하니? 축구 좋아해? 근데 프랑스어로 축구가 풋발이잖아. 근데 이 남학생이 완전히 어른 거야. 풋발이 평소에는 축구라는 걸 알았는데 이게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하니까 못하는 거야. 못 알아들었어. 이제 감독관이 벌떡 일어나서 공 차는 신용을 내더라고. 이럴 정도로 낮은 단계는 감독관들이 위로를 해줘요. 격려를 해준다고. 근데 배두는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 특히 제일 어려운 게 뭐야? 기사를 읽고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거예요. 배두가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델프 중에 내가 볼 때는 배양이 더 높아. 왜? 배양은 구술 시험이 3개야. 근데 마지막에 배두에서 하나 구술 시험 보는 거랑 똑같아, 유형이. 그러니까 배양이 더 어려워요, 사실은. 준비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자기 실력과는 상관없이 주의할 게 있어요, 구술에서. 절대로 오만한 태도를 보이면 안 돼요. 배두를 보는 학생들은 대부분 교환학생이든 어떤 이유로 해서 프랑스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는 애들이 많아. 그러면 걔네들하고 있다 보면 왜 추임새 같은 말 있잖아. buff 이런 말들 툭툭 던진단 말이야. 이 배두나 배양에서 이 텍스트를 읽고 내가 의견을 발표하는 건 얼마나 논리적으로 내 의견을 반박하느냐에 달려있어. 그게 점수의 포인트야. 그런데 딱 기대고 앉아갖고 자세 약간 느슨하게 하면서 buff 이러면서 제스처를 써가면서 얘기하면 거의 감독관들의 90%가 이건 뭐야? 겉멋만 들었네? 라는 선입견을 먼저 갖게 돼. 그렇게 되면 질문을 답변을 못할 수 있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진다고. 그런데 어떤 학생이 들어왔는데 땀을 삘삘 흘리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해. 그러면 인지상정이라고 가여운 마음이 들어. 그럴 때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 배두라도.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내 실력과 상관없이 내 태도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그럼 델프 시험 볼 때 3월, 5월, 11월 중에 어느 달에 시험을 보면 유리할까요? 근데 이렇게 내가 보면 3월달이 겨울방학이 껴있잖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오로지 델프에 전념할 수 있는 기간이 돼. 그래서 3월달에 보는 학생이 제일 많아요. 5월달이 제일 적어. 왜? 중간고사가 껴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5월달에 공부하기 좀 어려워요. 11월달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간 게 11월달이죠. 중간고사가 껴있긴 한데 여름방학이 껴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부를 좀 해놓고 11월에 시험 보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달에 보는 게 유리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복불복일 수도 있고 감독관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왜? 장단점이 있거든. 지원자 수가 많은 달에는 감독관 혼자서 맡아야 될 분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피곤해져. 반면에 지원자 수가 없으면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수를 좀 더 엄격하게 매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좋다 나쁘다라고 장담을 할 수 없어요. 이건 철저하게
응시하는 학생들 자기 스스로 스케줄에 맞춰서 해야 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3월이나 11월에 시험 보는 걸 권하는 편이야. 자, 작문과 구설 이 두 가지는 내가 점수 밭이라고 했어요. 왜? 다른 영역들은 어디에서 문제가 나올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작문과 구술은 유형이 어느 정도 잡혀져 있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들은 문제를 내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작문을 하고 내가 작문한 내용을 누군가가 이건 이래서 틀렸어 라고 교정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게 돼? 현실상으로 안 되죠. 학교에서도 그렇게 안 돼요. 그게 대학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답을 써야 돼 라고 탁 통으로 외우는 거야. 우린 붙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쓰는 책, 내가 강의하고 있는 원고를 보면 거기에 있는 유형들이 거의 다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절대 후회하잖아요. 딱 보는 순간 닭살이 돋을 거야. 온몸에 소름이. 문제가 왜 이렇게 똑같아? 그러려고 내가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작문과 구수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강의하고 있는 원고를 중심으로 무조건 외우면 돼요. 그러면 아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델프란스 시험. 요즘 경쟁 시대라고 하잖아요. 제2외국어로서 프랑스를 공부해서 결코 소용하는 일은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될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도움을 다 줄 것이고, 역시 이것도 사데포 누구 여러분의 달려있어. 이 세상은 무조건 뽑아 먹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만하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Bonne chance et bon courage.